어,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인문치료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그 인문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적용의 예를 드는 것이 아마 이 그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입장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정확히 1시까지 제 말을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만들어내서 그 남은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문치료라고 하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문학이 뭐 위기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있었었고, 그 인문학의 위기란 말은 사실 우리 인문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위기였던 적이 없고요. 학문 자체가 인문학과의 위기였던 거죠. 대학교 더군다나 인문대학교의 교수들의 위기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됐었고, 그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위 말하는 실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화시키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뭐 아주 좋게 이제 표현을 해서 골수 인문학자들은 실천이라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그게 뭔 인문학이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인문한국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인문한국 사업과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인문학의 치유적 효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모를 했었던 거고요. 그 공모에 신청을 했었던 것이고 응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문치료라는 말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또 그 당시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받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권장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외국어로 이 이제 인문치료라는 말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Humanities Therapy 이렇게 별 큰 문제 없이 해서 뭐 그 영미 계열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충 우리가 하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어에는 humanities라는 말 자체가 위마니테라는 말의 복수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그 의미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뚜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뚜르 대학의 불문과 교수들이 한 서너 명이 동원이 돼서 한 2년 동안 물론 뭐 매일 계속해서 연구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거기에 이제 예술치료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침 거기에 거기 국문과 선생들이겠죠. 불문과 교수들이 자기들이 그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다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위만이 뛰드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영어로는 휴머니티스 테라피, 불어로는 위만이 뛰드 테라피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쳐보면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한 활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2007년에 시작이 됐는데 2007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그 인문치료라고 하는 것이 말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야, 참 그 인문학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 정말 죄송합니다. 지읒 리을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야, 그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가 훨씬 더 많았고요. 부자는 소수였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1년쯤 지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임상이라고 감히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뒤로 이제 실천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현장에 가서 인문 치료를 해보는 그 작업을 처음으로 나간 것이 이제 강원대학교 이제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한 달씩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저희들을 보고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현장을 할 때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신과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인데 뭐 인문대 교수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어쨌든 와보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심리학 전공자였었는데 그분을 데리고 같이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 이제 폐쇄병동이거든요. 폐쇄병동인데 폐쇄병동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 수련의 같은 사람이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서 왔냐고 해서 저희들 인문치료팀, 강원대 인문치료팀입니다. 그랬더니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과장을 크게 부르면서 강원대 잇몸치료팀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잇몸치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인문치료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비슷한 동네는 잇몸치료, 갑자기 저희들 치과의사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제 화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그 인문치료라는 이그저 그걸 제대로 표기해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들림자에다가 그 인문 치료라고 좀 약간 그 학식 있는 꽃가게 주인은 인문 치료라고 써갖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지금도 어, 이제 막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사실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문 치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 의미는 물론 박기영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요청도 하고 박기영 교수님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참 저로서는 의미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박기영 교수님 그 강의하시고 계시는 이 문화전문대학원 저도 그곳의 실체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시는 데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그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이런 분들이 흥미를 여기에 갖는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이라는 오늘 강연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긴 서론에서 앞에 한 부분 이건 좀 빼겠습니다. 빼고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인문치료 적정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개념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문치료의 이론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대체 인문치료라는 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 뭐 이제 변별성을 갖는가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폭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광주에 80년대 겪은 그 끔찍한 사건들, 그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들, 이런 트라우마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적용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는가, 그리고 또 그 적용을 시킬 때 그동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과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HK 사업이 시작됐고요.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지원이 됐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인문학 쪽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투자가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40개 사업단에 평균 1년에 한 10억 정도씩, 그러니까 1년에 한 400억 정도, 총 10년이니까 4천억에서 5천억 사이로 들어간 돈이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원을 받으면서 저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전임 자리를 못 잡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인문학자들 중에 이제 여기 한 13명 정도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몰리에르 전공자였었는데요. 몰리에르가 원래 의사들에 대한 이제 코미디를 몇 편을 썼습니다. 5편 정도를 썼는데요. 메디생이라는 프랑스 말로 의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코미디를 한 5개 썼는데 거기에 대한 논문 쓰다 보니까 뭐 프랑스의 전통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 쓴 게 한 2~3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인문치료를 하는데 전공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비슷한 전공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논문도 썼으니 당신도 참여하시오.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저로서는 뭐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아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생각 끝에 두드려 본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프랑스어였었고, 그래서 프랑스어 쪽에서 한번 뒤져보니까 인문치료라는 말은 없고 예술 치료에 관련돼서는 프랑스에서 꽤 발전이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비슷한 이유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을 접촉을 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이론적 도움을 받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 지금은 실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인문치료라는 그 이름으로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강의가 시작된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 한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만들고 할 때까지가 저희가 2014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뭐 아시지만 전남대학교나 뭐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어서 그렇게 학과를 하나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틈에 프랑스에서는 벌써 인문치료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강의가 시작됐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만은 루시아르 포레스티에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술치료사이자 예술치료를 정립한 분이 계신데, 프랑스에서 예술치료 쪽으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파리 대학에 파리 3대학과 파리 5대학에도 예술치료학과가 생길 만큼 지금은 이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술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마치 인문치료에 대해서 잇몸치료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그 반응만큼이나 굉장히 낯선 거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2014년도에 이제 연구재단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사업 보고서를 매년 써야 됐었으니까요. 돈을 받으니까. 매년 쓰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해에 만났던 연인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저도 스스로도 놀랬죠. 2만 명이라고. 내가 2만 명을 만났다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를 들면 군부대 같은데 가서 뭐 집단 상담을 하겠다고 가보면 400명씩 모아놓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나올 수도 없고요. 강연인지 상담인지 해간 그 뭐 정체모를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인원이 처지다 보니까 2만 명이 된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불문학을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었으면, 불문학의 세계 속에서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치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너무 한계를 느껴서 아예 심리학 전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데를 다닐 수는 없고 해서 디지털 대학에 다니면서 심리학 전공을 해서 학부를 어떻게든 졸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과정에서 어 사실은 뭐 여기 지금 심리학 전공자가 계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여기 이제 뭐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심리학계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소학회가 17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소학회가 범죄심리학회인데, 범죄심리학회 하나만 갖고도 우리나라의 불문학, 동문학, 뭐 영문학 다 합친 학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학회들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아주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론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연구 방법론이나 아니면 뭐 치료 방법론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문제는 많이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드릴 말씀인데요.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봐선 소위 말하는 그 환원론적인 입장에 서서 인간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어, 도저히 이렇게 뭐 제가 말을 좀 골라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약간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과 심리학 둘 다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처럼 인간을 공부하지만 인간을 과학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행복 지수라든지 자기들의 IQ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능력과 그 상태의 기분이나 상황을 수치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한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업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리커드 척도라고 해서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매우 좋다와 좋다의 차이를 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매우 좋다라고 하고 어떤 때 좋다. 심지어는 리커드 척도를 10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좋다, 매우 매우 좋다. 그다음에 그 매우 좋다, 매우 매우 좋다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0점 몇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때 81.5, 어떤 데는 81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를 먹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혈압약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의사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의사고요. 하나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근데 이 좋은 대학을 나온 의사라는 애는 제 혈압을 재보더니 야, 그 당시가 135 정도가 나왔었고요. 밑에가 한 85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약 먹어. 그래서 야, 그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너 이미 80, 120, 80, 120이 넘었으니 너는 이거 별로 부작용 없어.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전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120에 80을 원하냐? 일단 좀 두고 보자. 85에 130 그냥 견딜만 하니 이거를 네가 잘 버틸 수 있으면 약은 빨리 먹어서 좋을 일이 없다. 나중에 어떤 약도 부작용은 있다.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니 한번 조절을 해봐라.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게 벌써 10 몇 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2번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좀 오래 나름 버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사는 분명히 그 120에 80이라고 하는 정상 수치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였던 것이죠. 그런 유연성이 지금 사실 심리학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인문대학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사회대학으로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자연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오늘도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인문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사업팀 중에서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인문치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A4 용지 10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신문에서 오면 꼭 그렇게 한마디나 2마디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아주 낯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심리학 쪽으로 천상 이제 많이 가서 학회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를 진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처럼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당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십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낯섭니다. 문학 논문에서 물론 이제 저희들도 문학과 어학 논문이 다 나눠지긴 하는데 어학 논문에서는 자기 지도 교수의 이론을 제1장에다 써놓고 그 이론에 맞춰서 써나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학 논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텍스트를 분석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논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논리는 있어야죠. 그 안에 분명히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던 저에게 어떤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정신분석, 정신역동이라고 요즘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신분석적 이론, 잘 아시는 프로이트, 뭐 락강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행동주의, 세 번째가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넘어서서 한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4세대 심리학들입니다. 뭐 그중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이론들 중에서 어떤 당신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적 그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인지주의적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정신분석적 입장에 서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를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정신분석을 개발하고 정신분석을 적용했던 사람들은 전부 의사였습니다. 프로이트도 의사였고 락강도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죠. 그런데 행동주의를 한 스키너부터 시작해서는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의학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행동주의나 인지치료를 알고는 있더라도 자기들의 이 치료의 어떤 이론적 배경을 언제나 정신분석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인지치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에서 서로의 허점을 잡아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물론 이후에 지금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제 결론은 뭐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죠. 그 다음에 행동 제가 가진 이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동주의자들이었고, 행동주의자들은 그래서 더 이상 무의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관찰되는 인간의 행동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 행동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치료를 진행하겠다. 그것이 행동주의죠. 그 행동주의는 워낙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리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기 힘들었던 많은 분야들,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도 인문학이 인문과학이 되는, 예를 들어 연구소 같은 경우에 한때는 인문학연구소가 아니라 다 인문과학연구소였던 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강원대는 인문과학연구소고요. 그거를 고치려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수치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학문을 얘기한다면, 거기 그렇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결코 수치에 맞출 수도 없고 일정의 데이터를 낼 수 있는 학문도 아닙니다. 인문학은. 어쨌든 그 개별자라고 하는 존재들, 전체가 아닌 개별자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것이 전체에 흡수되거나 전체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은 과학이라는 말로 이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 행동주의자들은 지극히 과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역시 호소력이 있습니다. 저같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나 수치를 제공해서 이거 봐. 너는 이 사람보다 덜 행복해. 왜냐하면 저 사람 90만큼 행복하고 넌 80만큼 행복하니까. 라고 이야기해 줄 때 훨씬 더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뒤로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동주의가 가장 잘 들어맞는 게 강아지 훈련입니다. 강아지 훈련은 모든 요새 왜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강아지 심리까지 다 파악하는 그분들은 지극히 그분들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모습은 행동주의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 훈련을 해서요. 원숭이 인간에게 물질적인 것과 사랑이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라는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원숭이, 애기 원숭이를 데려다가 가짜 엄마 원숭이 두 마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한 마리는 뼈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먹을 걸 잔뜩 갖다 놓고요. 옆에다가 손에도 하고도 뭐 목에다 꼽아 놓고 막 그랬고요. 또 하나는 먹을 건 하나도 없지만 포근한 솜으로 감싼 가짜 엄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원숭이가 그 포근한 솜으로 만든 가짜 엄마 품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원숭이로 먹는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유추죠. 유추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추를 단번에 날릴 수 있는 딱 한마디입니다.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어, 당연히 그 원숭이보다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인지치료자들이었죠. 인지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과 그다음에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것이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을 파악하는데. 그래서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잘 읽어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이제 더 이제 효율적인 치료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지치료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치료 이런 치료들이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뭐 정신분석이라면 무의식의 속 안에 있는 것을 표출시킨다든지 행동주의라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인지치료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양한 다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다면 그 아픔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으로 촉발된 그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인을 터치하든지 아니면 결과를 터치하든지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맞는가? 어, 인간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인간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과거가 과연 존재하는가? 무슨 소리냐면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회상을 하는데 기억을 한다는 행위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의 기억과 달리 통째로 메모리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분해돼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미팅한 남학생을 생각하는 어떤 여학생이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상정해 보죠. 그러면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저께 만난 남자가 어땠어? 물어보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키는 174.5에다가 몸무게는 47.8kg가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리 색깔은 머리털은 뭐 전체가 뭐 57만 3천 가락이었고 뭐 이렇게 나오면 저게 미쳤나?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걔가 어땠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또 걔 뭐 하얀 윗도리를 입고 바지는 청바지 입고 나왔는데 신발은 뭐 무슨 나이키를 신었고 어쩌고 그것도 사실 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때 대답은 괜찮았어. 좀 재수 없었어.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그 원하는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표정, 또 옷 입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시상 그 정보죠. 청각 정보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따로따로 그 입력이 된답니다. 그랬다가 그 모듈화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기억을 하게 되면 그 모듈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기억체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기억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기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은 현재 상황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기영 교수도 잘 아는 저희 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은사님이 한 달 동안 사모님과 같이 프랑스에 와 계셨어요. 근데 우리 은사님이 워낙 이 약주를 좋아하셔갖고 사모님도 불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프랑스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프랑스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한 달 내내 방에서 선생님과 저희 제자들이 먹는 술 안주만 만들고 계셨어요. 그 마지막 날에 가시기 전날인데 저희 선배들이 다 와서 선생님과 같이 약주를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모시고 구경 가겠다. 제가 이제 조그만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갔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뒤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뭐 이것저것 사정 때문에 선생님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고 사모님이 완전히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제 친구 이제 현재 그 프랑스에 사는 유네스코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한 7, 8년 전이죠. 그 사모님을 좀 찾아뵙자. 그래서 같이 찾아뵙습니다. 찾아뵙는데 사모님이 저희 둘을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희창 씨가 나를 그 몽마르트 언덕에 안 데리고 왔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제가 아니고요. 제 옆에 있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분명히 사모님을 모시고 그날 올라갔었다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둘이서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섭섭하고 미우니까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이놈이 안 찾아오니까 속상하셨던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기억이 바뀝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결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기억에 기대어서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변화가 아니라 이제 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변화가 아니라 그 아픔을 그냥 수용하고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here and now, 현재 지금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이 앞으로 계속될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합이 이 기타라고 하는 제4세대 심리학들의 공통점입니다. 인문치료가 지향하고 있는 점도 이 4세대 심리학자들과 이런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은 가능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그 개체가, 그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인문치료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치료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이론들의 이제 그 공통점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인간관이 있고 성격 및 발달 이론이 있고 병론이 있고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이 있고 고유의 치료 기법이 있고 자체 평가 시스템이 있고 그랬습니다. 한 6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치료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6개의 요소를 집어넣고 인문치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인문치료 이론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이제 갖고 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론은 지금 제가 작년에 이 적정인문학으로서 인문치료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적정인문학이란 말은 왜 썼냐 하면 인문치료라는 말을 한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치료라는 말이 얼마나 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말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단에 있을 때는 치료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엄청나게 이 치료라는 말을 옹호하던 사람이었어요. 치료라는 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치료라는 말 잘못 쓰다가 의사들한테 고소당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테라피란 말을 써서 의사들한테 고소당할 저기가 없는데 고발당할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쓰면 고발을 당합니다. 자칫하면 유사 의료 행위로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치료라는 말을 쓰다가 제가 쭉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치료단에서 빠져나와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치료라는 말이 결국은 제가 이제 인문치료라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춤형 인문학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제가 해온 일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맞춤형 인문학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 소년원, 그다음에 뭐 군인 중에서 비적응 군인들,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활센터, 이런 곳에 가서 인문학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그 인문학 교육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 맞춤형 인문학 교육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적정 인문학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기술이라고 하면 하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언제나 하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갔었죠. 근데 하이 테크놀로지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2,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텔레비전 만드는 그 국가 아닙니까? 근데 LED 얼마 전만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한 최첨단 기술이었는데 지금 LED 그 화면을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 가면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LED 화면 정도가 없어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산하면 비싸지 않은 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더운 곳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명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9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렇구나. 이 말에 적정, appropriate라는 말을 붙이면 참 좋겠다. 내가 하는 그 인문학에 해서 제가 적정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책에 제가 이제 이런 이론에 관련된 것들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보시면 대충 제가 만들어 놓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 책을 나눠줬는데요. 이제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참 예의상 친구들이 이제 전공이 다른 친구들이니까요. 열심히 읽어주고 야 그거 뭐 재밌긴 있더라 뭐 이렇게 마지못해 얘기하는데 2부에 들어가면서 그거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제 심리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을 수 있어도 만약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출의 모든 것은 아까 리샤르 포레스티에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한 건데요. 요건 지금 이제 절판돼서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트라우마 센터에 갔었을 때 제가 이제 국가 폭력 그 트라우마 센터를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 홈페이지 한쪽에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의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심리치유, 공동체치유, 국가폭력 예방 이런 것들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로 했습니다. 심리치유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정신분석 전문가들도 오고 행동주의자들도 오고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인지치료가 참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그 우울증을 고침으로 해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행동치료도 잘 맞고요. 어린아이들은. 그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은 뭐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나 아니면 또 인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치료사의 입장은 언제나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이론들의 좋은 점을 아주 조합해서 하는 건 완전 치료사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치료사에게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 무척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무척 중요하죠. 어쨌든 저는 이런 그 심리치유, 사실 그 심리치유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제 심리치유를 오는 사람들이 뭐 2박 3일로 오거나 이제 효과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심리치유 중에서 이제 카타르시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속 안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풀어주게 한다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뭐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봅니다. 뭐 스포츠를 통한 카타르시스라든지 이런 축제를 통한 카타르시스라든지 우리 뭐 아주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뭐 그 시원한 장면들, 폭력 장면들 중에서 보고 나면 속 시원한 막 악당을 막 때려주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 그런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항상 우리는 음악을 항상 옆에 놓고 사니까 음악을 통한 카타르시스. 이거 다 예술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 전문 대학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술에 대한 연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수용과 예술의 생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서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들의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란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의료 용어였었고요.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소화시키고 잘 싸면 건강한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정념이 언제나 정념의 인풋이 있고 그것을 속아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아웃풋, 정념을 잘 배설해내야 그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 되는데 그 정념을 배설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예술이라고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 이론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그 활동들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그 카타르시스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인가요? 뭐 분노왕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의 분노를 치료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사람당 1시간씩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분 만에 분노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분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50분 만에 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를 어떻게 1시간 만에 말끔히 풀어냅니까? 근데 그건 텔레비에서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듭니다. 거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연극 치료, 그다음에 행동 치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이코 드라마 쪽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이코 드라마를 진짜 하는 모레노 같은 사람들의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거든요. 그 사이코 드라마를 창시하라는 모레노가 사이코 드라마 하는 거 보면 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완전히 무당입니다. 어, 뭐 무슨 뭐 와 이건 진짜 무당이다. 박수중에 엄청나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무당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영험한 무당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사이코 드라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무당입니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능력, 개인적인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카리스마가 우선 엄청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0시간 훈련을 받고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분들이 그런 능력을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다 무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설픈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지르게 하기. 그다음에 뭐 이런 몽둥이로 막 바닥치게 하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끝났고 뭐 잡아당기고 서로 하다 팍 당기기.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상징적인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저 불러다가 이제 해서 제가 또 이제 몰모트가 돼갖고 나가서 저보고 그분이 저한테 딱 요구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가장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세요. 제 동료들이 지금 여기 20명이 있습니다. 제 가슴속에 응어리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부터 생각이 무척 짧은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으니까 나머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괜찮을 법한 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뭐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소리 더 크게 질르세요. 크게 질르세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은 거는 쉰 목하고 짜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카타르시스를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것은 뭐였었냐면 카타르시스는 결코 감정의 격발 상태가 아니다. 카타르시스가 우리가 감정적인 이 심전물들이
서서히 켜켜이 쌓였듯이 그것을 천천히 켜켜이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카타르시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비움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시 좋은 정념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우기만 하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집단에 자주 옵니다. 자, 지금 그걸 오지 못하는데 그전엔 자주 왔어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애들을 데리고 막 옛날 얘기하라고 자꾸. 걔들은 옛날 얘기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힘든 일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들락날락했던 아이들한테 과거를 얘기하면 애들 눈만 껌뻑껌뻑거립니다. 오해하죠. 왜 얘기를 안 하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기억할 게 없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나쁜 거 기억하면 우리 인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게, 저같이 군대 생활을 험하게 한 사람들이나 이 동기들을 만나면 꼭 그때가 좋았어. 뭘 그때가 좋아. 그냥 그때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기억만 갖고 그 당시에 매일매일 두들겨 맞고 했던 기억은 다시 잘 살려줘야만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전두환 때가 좋았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똑같은 겁니다. 나쁜 건 이제 인간은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코 그렇게 격발이 아닌 서서히 경험하는 카타르시스, 그리고 그것을 좋은 거로 채우는 그런 카타르시스, 좋은 정념이죠. 기쁨, 슬픔, 분노 중에도 새로운 분노 중에는 자기의 에너지가 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우는 거죠.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영화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고요. 문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술이죠. 문학과 영화와 연극과 저런 축제와 또 운동 경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문치료는 물론 인문치료에서도 이런 카타르시스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빅터 에밀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었고요. 그 당시 독일에서 이제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너무 끔찍한 상황을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일단 그 와중에도 관측을 한 거죠. 그런데 끊임없는 희망을 갖고 자기가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끔찍한 환경을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살아남고 나서 나름대로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아픔도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까 4세대 심리학자들과 동시대 사람은 아니고 훨씬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안에 이제 로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논리라는 게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미적인 그 이제 차원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하면 많은 그 이 내적 힘을 갖출 수 있고, 그 내적 힘이 결국 그런 트라우마나 아픔들을 견뎌내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제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의 역사를 딸 때면 언제나 이렇게 고대, 중세, 그다음에 모던이라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그걸 뭐 근대나 현대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근대 현대라는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근대와 현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선생님 중에 근대와 현대가 언제가 구별된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 문제, 그 흔한 국사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근대와 현대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근대와 현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근대라는 말, 모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놓고 자기들이 극서양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새로운 시대,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모더니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시대를 상정하는 사람들처럼 어,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 현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현대이든 근대이든 모던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던 타임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서양 역사에 갖다 맞춰보니 아주 딱 들어맞아서 메이지 유신부터를 자기들이 모던 타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중앙 집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의 이제 종교로부터 탈피했었고 어떤 인간주의적,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가치의 출발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부터 조선 초기부터 종교 배불 정책, 그다음에 유교 받아들이면서 그 종교보다는 인간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쳐왔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앙 집권이 고려 말부터 시작됐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양보다도 우리나라가 근대가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진짜 근대가 그때부터 시작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근대라고 하는 것, 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해방 이후라고 봐야 적합하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보여줬던 이제 그 단두대, 이 단두대는 굉장히 끔찍한 기계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서 공포정치라는 것이 있을 때 지금의 콩코르도 광장에서 하루에 2,000명씩 목이 잘려나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 잘리는 방법이 이랬거든요. 이거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한 사람 목을 자를 때 이 목으로 자르면 2,000명 자르는 그 아비규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끼질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머리 치고요. 잘못하면 어깨 쳐서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 치면 날 다 날아가고요. 그런데 이 기어땡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죽게 만듭니다. 나중엔 이 사형수들이 이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끔찍한 역사를, 끔찍한 죽고 죽임을 100년 동안 겪습니다. 물론 100년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1789년 대혁명부터 1871년 파리 꼬뮌까지 100년을 거의 큰 혁명을 4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이 리퍼블릭이라는 가치입니다. 프랑스에서 리퍼블릭은, 근대적인 리퍼블릭은 물론 미국도 시작이 됐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리퍼블릭이라는 가치는. 그 리퍼블릭이라는 가치는 사실 전 지구상에서 지금 몇 나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 리퍼블릭 아니고요. 중국 리퍼블릭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가짜 리퍼블릭이고요. 진짜 리퍼블릭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옆으로 동아시아, 서아시아 다 가도 리퍼블릭 없습니다. 미주에 가도 캐나다나 미국 정도나 비슷할까? 남미 쪽은 없습니다. 유럽에도 우리나라의 리퍼블릭 정도, 지금 민주화 정도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프랑스와 맞먹을 정도로 우리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선진적일 정도로 우리는 민주적인 가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저희 때는 선진국 따라하기를 하면 편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때는 맨날 뭐라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라고 그래서 그거 연구하면 됐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선진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많은 당혹스러움이나 많은 문제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한테는 선진국의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은 그 선진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아픔이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시간을 또 1시쯤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한 4분 만에 이제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1789년 혁명부터 드골 대통령이 올 때까지 이놈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뭐 책은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시달릴 정도로 항상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역사를 쓰다 보니 이제 그림으로 보셔도 결코 뒤지지 않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우리 3.1 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2017년 촛불혁명까지, 1980년 광주혁명도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그 광주 그때 이제 저희 때 사태라는 말 참 써서 저도 가끔 입에 붙어서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광주혁명이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아픔을 지금까지 털쳐내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그 자리에도 그날 그런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거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유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비터 프랭클이 이야기했듯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울 정도의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물론 최근 몇 년간 이제 얼마간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의 희생은 마치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가 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리퍼블릭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의 희생이 리퍼블릭의 가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영웅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자기가 어떤 피해자라는 의식보다는, 나는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 충분히 부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 1000년쯤 지나고 나면 역사책에 혹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을까? 18세기부터 한 20세기 걸쳐서 잠깐 기간 동안에 지구 곳곳에는 리퍼블릭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정체가 있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퍼블릭이라는 가치가 나온 것이 기껏 해봐 200년이 좀 넘는데,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것이 뭐 200만 년, 300만 년 안 하고 한 5000년만 치더라도 5000년 동안에 250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저는 이 민주적 가치를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퍼블릭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되기 위한 가치를 바로 이제 이런 희생으로부터 우리는 얻은 것이었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로고테라피적인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역사와 또 철학을 통한 생각이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통한 그런 의미 부여하기라고 하는 작업이, 다시 말해서 인문학 공부입니다. 역사와 세계사,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내가 한 일이, 나의 가족이 한 일이, 이렇게 희생당한 일이 결국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큰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문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설명할 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인문학 교육이다. 맞춤형 인문학 교육인데, 그 맞춤형 인문학 교육 중에서 특히 이제 한 예를 들자면 광주 트라우마에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떨지는 아직 검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